아저씨,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VIP 전용 구역이에요. 그날 아침 나는 그저 잠시 은행에 들러 잊고 지냈던 예금의 이자를 확인하고 주차권 한 장을 받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냉소와 선입견이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에서 시작된 그 하루는 결국 내 인생의 오래된 자존심을 시험하는 날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은 한강을 따라 불어와 내 낡은 코트를 스치고 오래된 담배 냄새와 섞인 도시의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건드렸다. 나는 오늘도 여느 날처럼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시계는 아직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아랜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습관처럼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코트를 걸치며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었다. 그 속엔 오래된 빨간색 데우마티지의 열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차를 보며 낡았다고 말했지만 나에겐 그 어떤 외제차보다 소중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운전 연습을 하던 차였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은행에 들를 생각이었다. 계좌에 있던 돈을 확인하고 혹시나 이자를 재조정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주차권 한 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별것 아닌 일처럼 들리겠지만 내겐 그게 큰 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작은 회사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나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다. 요즘은 마트 계산원조차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오늘은 내 돈, 내 인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한저축은행 강남지점으로 가는 날이었다. 나는 차를 천천히 몰았다. 한강대교를 건너며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엔 출근길에 젊은이들이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커피를 들고 뛰는 여직원들, 이어폰을 꽂고 무표정하게 걷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바쁨과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내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나도 한때 그랬다. 새벽부터 공장으로 향하며 수십 명의 직원 앞에서 오늘도 힘내자! 라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돈보다는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 그 존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은행 건물은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거대한 탑처럼 서 있었다. 햇살에 반사된 창문이 눈부시게 빛났고 나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참, 세상 많이 변했네. 혼잣말을 종알거리며 차를 주차장 입구로 몰았을 때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저었다. 아저씨,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여긴 VIP 전용 구역이에요. 나는 창문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손님인데요. 금방 은행에 일보러 들어갈 겁니다. 그는 내 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마티지요? 그런 차는 저기 뒤쪽 일반 구역에 대셔야 합니다. 뒤쪽은 만차라던데요? 그럼 근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그의 말투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도 VIP야. 그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VIP요? 아,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가 비웃는 사이 나는 천천히 차를 움직여 구석진 자리에 댔다. 주차선은 희미했고 콘크리트 벽에는 누렇게 얼룩이 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퀭한 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입술. 괜찮다, 재호야.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은행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향이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보며 줄을 서 있었다. 나는 번호표를 뽑았다. 128번. 전광판에는 113번이 깜빡이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잘 차려입은 사람들. 비싼 가방, 고급 시계, 새 구두. 그들 사이에서 내 낡은 코트와 다른 신발은 마치 이질적인 그림처럼 떠 있었다. 잠시 후 내 시선이 정면의 유리벽에 닿았다. 그 안쪽엔 VIP 고객 전용 라운지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내 계좌 속 돈이 그곳의 사람들보다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문을 열 용기는 없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재호 씨, 당신은 항상 너무 조심스러워요.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고는 다시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번호가 바뀌었다. 128번, 창구 3번으로 오세요. 그때 나는 몰랐다. 그 평범한 안내방송이 내 인생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가 될 줄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공기부터가 어딘가 달랐다. 너무 차가웠고 너무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했다. 다들 바쁘시네요.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네.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행 건물에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사람들의 발걸음과 휴대폰 벨소리가 섞여 들렸다. 세상은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가방엔 귀여운 인형이 달려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했다. 한때 나도 전하의 또래의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그는 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점점 끊겼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생일 문자 하나로 끝난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 뒤에는 아무 온기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안은 적막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 몇 개, 식탁 위에 굳은 밥 한 공기.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오래된 벽지를 비쳤다. 이젠 이직도 나보다 오래 버티겠네. 스스로 중얼거린 말이 공중에 흩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어느 방송에서 오늘의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대기업 주식 상승, 청년 창업 열풍,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나만 멈춰선 채로. 이따금 집 우편함엔 대출 광고, 카드 연체 안내, 보험 권유서 뒤에 들어있었다. 그 종이들은 하나같이 나를 향해 당신은 소비하지 않는다, 당신은 멈췄다고 말하는 듯 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벌기 위해 밤을 새웠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돈보다 이미지, 사람보다 명함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을 때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엔 이제 끝났다는 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컵에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오자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문득 오늘 아침에 그 경비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티즈요? 그런 차는 뒤쪽에 대셔야 합니다. 그가 비웃을 때의 표정, 콧끝을 찡긋하며 올려다보던 눈. 나는 그 눈빛을 수없이 봐왔다. 회사 시절 투자자 미팅에서도, 병원 접수대에서도,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도. 나를 판단하는 건 말 한마디보다 외모와 옷차림, 차의 브랜드였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내가. 목구멍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꺼냈다. 표지는 해졌지만 그 안에는 내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잔액 22억 7,400만 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자랑스럽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 돈을 함께 나눌 가족도, 이야기할 친구도 이제는 없으니까. 며칠 전 옆집 아주머니가 내게 김치를 나눠주며 말했다. 어르신, 자식이랑 같이 안 사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니 외로워 보이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가슴이 묘하게 시렸다. 익숙해졌다는 건 사실상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뜻이었다. 가끔씩 텔레비전을 켜면 젊은 부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 성공은 자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 자기 관리라. 그게 내겐 사람을 잃는 대가였지. 창문을 열자 겨울의 냉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속에서 나는 내 그림자를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하고 초라하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동네 편의점에 갔다. 커피 한 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을 때 젊은 점원이 나랬다. 포인트 있으세요, 할아버지? 나는 잠시 멈칫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싫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깔린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나를 아프게 했다. 없어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거리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커피캔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그 쓴맛은 커피 때문만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가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차들의 반짝이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눈부셨다. 그 옆에서 내 그림자가 짧고 작게 드리워졌다. 순간 나는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살짝 옆으로 비켜 걸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내 그림자마저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다. 밤이 되어 라디오를 다시 켰다. 어느 진행자가 말했다. 요즘 세상은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병엔 약도 없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여전히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믿었다. 내일 다시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자는 상관없었다. 단지 누군가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랬다. 그 이름이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단 하나의 증거이니까.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 소박한 바램이 곧 세상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시작일 거라는 것을. 손님, 번호표 128번 맞으시죠? 창구 3번으로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전광판 아래 스피커에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번호표를 손에 쥔 채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쳤다. 어떤 이들은 무심히,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흘끗 보았다. 낡은 코트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흔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참고 3번. 이름표에는 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깔끔한 셔츠, 새하얀 손톱. 그녀의 미소는 매뉴얼에 따라 만들어진 듯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치 투명한 벽 너머에서 보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 주차권을 하나 받고 싶은데요. 방금 주차장에서.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다. 주차권은 거래 고객에게만 드립니다. 예금 좀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치금 늘릴 생각이었어요. 얼마를 예치하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엔 미세한 피로와 권태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22억 4,700만 원을요. 그녀는 펜을 돌리다 멈췄다. 네? 22억 4,700만 원을요. 그녀는 핏이 굳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이시죠? 나는 미소 지었다. 농담으로 돈을 맡기진 않죠. 그녀는 주변의 동료를 힐끗 보더니 마치 장난스러운 상황을 공유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나는 지갑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휴지가 해졌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받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멈췄다. 잠시만요. 그녀는 한 번 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자리 직원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직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안의 고요함이 점점 커졌다. 지금껏 내 존재를 투명하게 대하던 세상이 잠시 나를 똑바로 보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다가왔다. 혹시 박재호 회장님 되시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아직 제 계좌가 남아있나요? 그는 허리를 굽혔다. 물론입니다. 실례를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미경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직원 교육 다시 시켜야겠군요.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웃음 뒤엔 씁쓸함이 남았다. 그들이 나에게 사과하는 이유는 존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돈을 다 인출하겠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전부요? 네, 22억 1,700만 원 전액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무대에 다시 오른 배우처럼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한. 은행 문을 나서며 나는 잠시 멈췄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깥의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그 남자가 다시 보였다. 아까 나를 쫓아냈던 그 경비원이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손님, 주차권 필요하신가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대신 이 자리 꼭 지키세요. 다음에 올 사람은 나보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어리동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문을 열고 앉았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천천히 울렸다. 창밖으로 본 은행 건물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속이 시원하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복수나 통쾌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려 있었다. 비가 올 듯한 회색 구름 아래 내 작은 차는 천천히 도로로 나섰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음악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재우 씨, 당신은 늘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상처가 있었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여보, 나 아직도 세상이 무서워.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악셀을 밟았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모른 채 바쁘게 걸어갔다. 하지만 그날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돈이 전부 인출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그가 내민 영수증 위엔 수찬들이 가득했다. 22억 4,700만 원. 그 수치는 은행의 냉랭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서류를 접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저 노인 정말 돈이 있었나 봐.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대? 혹시 사기 아니야? 그들의 속삭임이 귀끝에 닿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아주 깊은 슬픔이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회색 구름이 서울 하늘을 덮고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졌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머리카락과 어깨가 젖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감각이 나를 살게 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해요? 문득 떠오른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늘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가끔은 소리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그저 참고 버티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 소리쳐봤자 무엇이 달라질까? 나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이미 잊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날의 분노보다는 피로감만이 남았다. 현관문을 열자 공기가 무겁게 밀려왔다. 방 안의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젖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다. 텅 빈 방에서 빗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젊었을 때 나는 직원들을 위해 도시락을 나눠주던 사장이었다. 그들은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웃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웃음은 사라졌다. 회장님, 책임지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꺼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 숫자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 숫자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전엔 그건 단지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었다. 밤이 깊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창밖의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 불빛들 속에서 나는 도시의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봤다. 아들, 도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멀고 어색했다. 뭐 그럭저럭. 요즘 뉴스 보셨어요? 그 은행 말이에요. 큰일 났다던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끝에 약간의 흥미가 묻어 있었다.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 중 하나처럼 들렸다. 그렇구나. 다들 바쁘지? 네, 저도 이번 달에 승진 심사라서 정신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 속엔 나와의 거리가 너무 명확했다. 승진이 뭐길래.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그 아이는 내가 만든 회사 덕분에 유학을 갔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불을 끄고 일어섰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열었다. 바깥엔 빗줄기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젊은 남자가 연인과 우산을 나눠 쓰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나는 문득 그 장면이 부러웠다. 누군가에게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우산을 챙기며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낡은 코트. 나는 거울 속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은행으로 가는 버스 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넘기며 웃고 떠들었다. 어디선가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숨을 막히게 했다. 나는 창문 밖을 보았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건물은 여전히 반짝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다. 전날에 소동이 있었던 그 장소가 이렇게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문을 열자 시선들이 나를 스쳤다. 그 안엔 호기심, 불안,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나는 창구 앞에 섰다. 어제 나를 비웃던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피곤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제 일은 잊읍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을 용서하는 일보다 그들 앞에서 다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웠다. 그건 어쩌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낮춰버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방울은 마치 내 안에 쌓인 오래된 슬픔처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의 끝은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게 하는 용기라는 걸. 회장님, 정말 전액을 인출하시겠습니까? 그날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다 인출하겠습니다. 걔가 숨을 삼켰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급히 뒷방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등을 스치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노인이 진짜 부자래. 헐, 저 차림으로? 믿기 힘들도. 어제만 해도 경비가 내쫓았다던데?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어깨가 저절로 굳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시선들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그게 꼭 따뜻한 관심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떨렸다. 지점장이 다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이렇게 큰 금액은 현금으로 한 번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송금 처리로.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제 것이고 이제 이 은행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와 함께 내 지난 세월이 한 줄 한 줄 끊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바라봤다. 거기에 적힌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22억 4,700만 원. 종이 한 장에 담긴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은 마음에 닿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선 은행 직원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나를 비웃던 눈빛, 그리고 그 후에 바뀐 표정. 그 두 얼굴의 차이가 이 도시의 민낯처럼 느껴졌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투명인간이 되는 세상.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은행에서 보낸 사과문이었다. 고객님께 불쾌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계적으로 인쇄된 글씨, 그 밑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그저 접어서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사람의 진심은 잉크로 쓰여 있지 않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외출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경제 이야기만 나왔다. 청년층 자산 불평등 심화, 부자와 서민의 격차 확대. 그 말들이 마치 내 삶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직장인들이 노트북을 켜고 일했고 젊은 연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그때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려왔다. 오늘 부장님 완전 꼰대였어.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나도 늙으면 저런 사람은 되기 싫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내 시선을 느끼자 잠시 멈췄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웃었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갔다. 그래, 나도 언젠가 그 꼰대 중 하나였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변명처럼.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창밖의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번졌다. 나는 커튼을 치지 않았다. 그 불빛 속에서 내가 잃은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젊은 날의 사무실, 함께 웃던 직원들, 야근 후 나눠 먹던 김밥 한 줄, 그리고 마지막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별. 그 기억들이 빗소리와 함께 내려왔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도신 추억도 혼자 져야 하는구나.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같은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다. 건물 앞엔 여전히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하나 검은색 외제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리며 경비원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빨리 처리해요. 시간 없으니까. 경비원이 허리를 굽히며 예, 고객님 이라고 답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너무 익숙한 장면을 또 본 듯한 피로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 자리를 지나쳤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순간 스쳤다. 주름진 눈가, 흐릿한 표정, 그리고 담담한 눈빛.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았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쓰다듬고 포기하지 않았던 손. 아직은 뭔가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미약하게 떠올랐다. 라디오엔 낯익은 멜로디가 흘렀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가사가 내 귓가에 닿았다.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하자.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하니까.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아버지, 그 돈 진짜 다 인출하신 거예요? 며칠 뒤 아들 도윤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내 돈이니까.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가 곡종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도윤아, 난 아직 정신 멀쩡하다. 그게 아니라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사기당하는 일 많아서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어쨌든 다음엔 큰일 생기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피곤한 눈, 굳은 인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얼굴. 방 안은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내 숨소리만 들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들은 나를 걱정하지만 나를 하대하듯 대한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마치 보호해야 할 대상처럼 말한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어릴 적 아픈 몸을 안고 퇴근 후에도 숙제를 봐주던 밤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아이는 나를 믿었다. 내 말 한마디면 세상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내 판단을 의심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나면서 그 신뢰를 잃은 걸까? 그날 오후, 나는 습관처럼 동네를 걸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스마트폰 불빛 속에 묻혀 있었다. 편의점 앞에선 대학생들이 웃고 있었고, 카페 안에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영어학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엔 불안과 비교가 섞여 있었다. 민재 엄마, 이번에 영어 캠프 보냈다면서요? 네, 요즘 안 보내면 뒤처진다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앞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경쟁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이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아렸다. 그 웃음소리는 내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다. 문득 한 소년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10살쯤 되어 보였다. 그는 내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래, 혼자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그 단순한 대화가 이상하게 가슴을 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박 선생님, 택배 왔어요. 내가 뭘 시켰다고? 아드님 이름으로 온 거예요. 미국에서요. 박스를 받아들었다. 주소를 보니 도윤이었다. 조심스레 뜯자 안에는 작은 전자기기 하나와 쪽지가 있었다. 아버지, 요즘도 그 낡은 폴더폰 쓰시죠? 이건 제가 새로 산 스마트폰이에요. 화상통화도 되고 문자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봤다.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그 문장이 묘하게 가슴을 눌렀다. 마치 나의 삶이 이미 시대의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새 스마트폰의 화면은 너무 밝았다. 손끝으로 몇 번 눌러봤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앱들이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이 낯설었다. 그건 빛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전화를 걸어보았다. 도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요? 아버지,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고, 저건 또 뭐냐? 그건 앱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회의 중이라.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불이 꺼진 방 안. 스마트폰 화면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피부 위로 미세한 그림자가 생겼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는데 나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외출했다. 도시락 카페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주변엔 직장인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다. 우리 이번 달 보너스 나왔대. 진짜? 부장님이 그 말 했어? 그들의 대화는 활기찼지만 그 속에서 나는 완전히 투명한 존재였다. 점심을 마치고 일어설 때 종업원이 내게 말했다. 할아버지, 계산은 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했어요. 아, 죄송해요. 모르고. 그녀는 허리를 숙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도 요즘 나를 잘못 알아보겠거든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손으로 살짝 눌렀다. 그 손끝의 감촉이 낯설었다. 내 몸이 아니라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선을 잡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우편함에 공공기관 안내문이 꽂혀 있었다.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 안내. 그 종이에는 고령자 심리상담, 요가 수업, 회상 치료 프로그램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접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웃음이 났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사회학자가 말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느리게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내게 꽂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 존재한다. 비록 느리지만 아직 살아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울렸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 한쪽이 조금은 열리는 듯한 밤이었다. 박재호 어르신, 다음 주부터 요가 수업 시작이에요. 혹시 신청하시겠어요? 복지센터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요가라. 그거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르신. 시니어 프로그램이에요. 몸도 풀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동정과 권유가 섞인 온도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나가보죠. 그 말을 하며 내 안에서는 미묘한 두려움이 올라왔다. 새로운 공간,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 며칠 뒤 나는 조심스레 복지센터 문을 열었다. 로비에는 환한 빛이 들어오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적힌 포스터 아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았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 여성이 말을 걸었다. 짧은 파마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잘 오셨어요. 다들 금방 친해져요. 그녀의 이름은 이선자였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외로움을 숨기려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습관 같았다. 요가 강사가 들어왔다.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약간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 속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마음속의 단담한 벽도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다음엔 같이 밥 먹어요. 근처에 된장찌개 맛집 있어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잠시 누군가의 일원이 된 듯한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쪽은 불편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어르신은 자식분이랑 같이 안 사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외국에 있어요. 아, 그럼 혼자시구나. 외롭겠다. 그녀는 아무런 악의 없이 말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스쳤다. 외롭겠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그 노을을 보며 속삭였다. 외롭다기보단 그냥 조용한 거지. 그 말이 나왔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복지센터에서 들려오던 음악이 생각났다. 그리고 선자의 웃음소리도 떠올랐다. 나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부정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수백억 원 횡령, 가족들까지 연루돼 충격. 앵커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싸우지만 나는 그 돈 때문에 세상과 멀어졌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박 어르신, 이번 주엔 요가 대신 봉사활동 나가요. 괜찮으시죠?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날 우리는 인근 보육원으로 갔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다. 한 소녀가 내 옆에 다가왔다. 할아버지, 손에 뭐가 묻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티슈로 닦아줬다. 그 작고 따뜻한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온기 속에서 오래전 아내가 내 손을 잡던 기억이 스쳐갔다. 당신 손은 늘 따뜻했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아이들과 놀이터를 함께 청소하던 중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어르신은 예전에 뭐 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업을 했죠.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뒤에 흘러나온 침묵이 낯설었다. 그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센터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다음에도 꼭 와주세요. 나는 짧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허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어딘가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빛처럼 느껴졌다. 버스 안 젊은 남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 미소성의 온기가 내겐 너무 멀게 느껴졌다. 밤늦게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는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 건강 보조제예요. 꼭 챙겨 드세요.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약병과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음 달쯤 꼭 찾아뵐게요. 나는 그 쪽지를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괜찮다, 도윤아.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냥 사람으로서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었다.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창밖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나를 비추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있다.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문장을 믿고 싶었다. 봄이 다시 왔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골목의 나무들에서 새싹이 돋고 길가의 벚꽃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된 코트를 벗어들고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계절 동안 묻어두었던 고독과 후회가 조금씩 흩어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며칠 전 아들 도윤이 귀국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안았다. 그 품 안에는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고맙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감정이 전해졌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러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은행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하지만 덕분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죄송했어요. 그때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나는 웃었다. 괜찮다. 나도 아버지였지만 너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 손끝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오랜 시간 얼어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도윤은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검정색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다. 내 이름 박재호가 은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잃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거니까요. 나는 그 지갑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름. 세상은 내 이름을 잊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복지센터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박 어르신,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을 조금 바꾸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요가 선생님이 내게 다가왔다. 오늘은 스트레칭 대신 명상할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수많은 장면이 스쳤다. 은행에서의 시선들, 혼자 먹던 식사, 아들의 짧은 문자, 그리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닦아주던 소녀의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호야, 괜찮다. 넌 충분히 잘 버텼다. 명상이 끝난 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복지센터 앞 화단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그중 한 송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하얀 수선화 한 송이.
잦지만 고개를 곧게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 꽃 앞에 잠시 멈춰섰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피어날 용기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았다. 이번은 손님으로가 아니라 후원자로서였다. 이 계좌로 전액 기부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액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써주세요.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자 노인도 투명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은행을 나서자 도윤이가 내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웃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저 가진 걸 나누면 덜 외로워지더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 위로 바람이 스쳤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지난 세월의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조용한 슬픔, 그 다음엔 작은 용기, 그리고 지금은 감사와 평온. 삶이란 어쩌면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씩 사람을 완성시켜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탁자 위에는 새 지갑이 놓여 있었다. 빛이 은은하게 반사되며 내 이름을 비추었다. 박재호.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세상에 잊힌 이름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이름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말하던 세상의 따뜻함, 나도 다시 찾았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다. 붉은 빛이 서서히 금빛으로 번졌다. 그 빛은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삶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안아주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세상은 냉정해도 결국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겐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빛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 앞에 초를 켰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방안을 비추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원으로 돌아온 듯한 평온한 미소였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그 속에서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로소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는 잃지 않은 온기의 깊이로 남는다는 것을. 오늘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시선 속에서 얼마나 외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온기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삶이 때로는 차갑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혹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주저하지 말고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